차라리 한국 시골에서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다.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도쿄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퍼진 이 말은 이제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결혼정보 회사는 한국 남성 프리미엄 서비스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무려 500명이 넘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이 서비스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주택 환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조차 아파트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콘크리트 냉장고에 불과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한파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현실. 지난 겨울 저는 실내에서 물이 얼어붙는 것을 보았어요. 방 안에서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죠. 밤에는 세 겹의 이불을 덮고도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의 모습인가요? 도쿄에 살고 있는 28세 오에로피스 레이디 아키코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지난해 겨울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수도관이 터지는 악몽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한두 가정의 따뜻한 온돌 바닥과 쾌적한 실내 환경은 일본 여성들에게 마치 판타지처럼 다가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맨발로 바닥을 걷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겨울에 집안에서도 장갑과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천국 같았죠. 이러한 현실적인 생활 환경의 차이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어제 그 한국 드라마 봤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바닥이 따뜻하더라고. 우리도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자. 여기서 탈출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결혼정보회사는 한국 남성 소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500명이 넘는 대기자 명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격은 일반 서비스보다 30%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취업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한류의 영향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 차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이 있고 직장에서의 복지도 일본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에서 월급의 70%를 집세로 지불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현실적인 탈출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도쿄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차라리 한국 시골에서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다. 세계적인 대도시 도쿄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나라의 시골 생활을 선망한다는 것은 일본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3세 회사원 유미코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시골 마을들은 우리 일본 시골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난방 시스템. 저는 진심으로 한국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때 아시아 경제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탈출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이죠. 이것이 일본 주택구 관계자의 공식 입장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태도가 젊은 세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령화와 경제 침체, 개선되지 않는 주거 환경, 그리고 점점 퍼지는 한국과의 삶의 질 격차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인구 통계학자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한 일본 여성의 이주가 중요한 인구, 통계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숨겨져 왔던 이 충격적인 현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500명이 넘는 일본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일본 여성이 일본의 충격적인 실태를 전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유키입니다. 28살이고 도쿄의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죠.
제 명함을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월급은 고작 270만 원. 도쿄에서 산다는 건 정말 버거운 일이에요. 매달 집세로만 120만 원이 나가고 공과금으로 40만 원. 그리고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버텨왔죠. 하지만 요즘 백화점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부서장님이 저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번 달 실적이 많이 부진하네요. 이대로 가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일본 경제가 침체된 지 오래지만 최근에는 그 영향이 저희 같은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밤에 자리에 누우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 직장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온 VIP 고객 부부가 매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죠. 여보, 이거 살까요? 이번 보너스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응대하던 그 가방은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데 그냥 보너스로 산다고요? 일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년 내내 모아도 그런 가방 하나 사기 어려워요. 그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없는 건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활기가 없어요. 마치 모두가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컵라면 2개와 반쯤 남은 김치가 전부였어요. 월급날까지 일주일.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오늘도 새벽 알람이 울립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여요.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어느 날 퇴근 후 오랜만에 미즈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즈오는 제가 일하는 백화점의 동료였는데 2달 전에 갑자기 퇴사했죠. 그날 저녁 미즈오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미즈오는 예전과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배경이 낯설었죠. 미즈오, 지금 어디야? 이사했어? 응, 나 지금 한국이야.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즈오가 한국에서 일한다고요? 궁금증이 폭발했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글로벌 브랜드 매장에서 일본인 고객 응대를 담당하고 있어. 월급은 350만 원이야. 게다가 분기마다 보너스도 받아. 야근하면 수당도 따로 나오고 휴일에 나오면 휴일 수당도 제대로 받아. 정말 놀랐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저보다 80만 원이나 더 받는 데다 보너스까지 있다니. 일본에서는 휴일 근무에도 그냥 대체 휴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응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 하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도 지원해줘. 무엇보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 너도 한국에 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통화가 끝난 후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물가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 월급은 더 높고 복지도 좋다는 글들이 많았죠. 다음날 출근길,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평생 살아갈 모습일까요? 매장에서도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한국 취업 사이트를 보다가 동료가 다가오자 황급히 화면을 껐어요. 마치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나도 변화가 필요해. 이대로는 안 돼. 저녁에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철물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는 여동생 미호의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미즈오와의 통화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취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매일 인터넷으로 한국 취업 정보를 검색했죠.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어 가능 직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니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어였죠.
아무리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기본적인 한국어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로요. 타카하시 씨,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원 선생님의 질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견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고향집을 찾아갔죠.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한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한국에 가려고 해? 아버지, 일본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없어요. 한국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취업 기회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그게 무슨 배신자 같은 소리냐. 우리 일본인이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키, 내가 외국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니?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아버지가 배신자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화를 해도 어머니만 받으셨죠.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예상대로 감원이 시작되었죠. 매일 누가 다음 대상이 될지 불안에 떨며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어느 날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에서 일본어 가능 직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설렜죠.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즈오, 나 지원했어. 한국 회사에. 정말 축하해. 합격하면 좋겠다. 미즈오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 회사로부터 합격 홍보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백화점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부서장님은 만류했어요. 타카하시 씨, 정말 가시는 겁니까? 일본에 남아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어떨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마지막으로 들러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죠.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 말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렴. 매일 연락하고 여동생 미호는 오히려 응원해줬죠. 언니 용기 있다. 꼭 성공해서 나도 데려가.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떨렸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후회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낡고 침체된 느낌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타카하시 씨, 어서 오세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공항에는 회사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있었어요. 친절하게 제 짐을 들어주며 차로 안내해줬죠.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 일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여기가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입니다. 어떠세요? 드디어 제가 지낼 곳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바닥이었죠. 발을 디디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군요. 일본 아파트는 겨울이면 항상 춥고 난방비가 비싸서 전기장판으로 버텼었는데 이곳은 발바닥부터 따뜻했어요. 침대에 누워보니 천장도 높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날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바로 답장을 보내셨죠. 잘 도착했구나. 아버지도 걱정하고 있단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첫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도쿄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숨이 막혔는데 여기는 훨씬 여유로웠죠. 첫 출근 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고 문화적 차이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국 회사 첫 출근 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타카하시 유키 씨입니다. 일본 고객 응대를 주로 맡게 될 거예요.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지만 긴장한 탓에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죠. 첫날부터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어로 된 메뉴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일본과 달리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맛있게 먹었지만 젓가락 사용법이 약간 달라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옆자리 직원 민지 씨가 위로해 주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후에는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각자 업무 계획을 발표하라고 했죠. 저도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려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한국어가 엉망이 되었어요. 저는 일본 고객을 많이 응대하려고 합니다. 말을 더듬고 문법도 틀리고 결국 얼굴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정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죠. 타카하시 씨,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요. 팀장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첫날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였어요. 타카하시 씨, 오늘 첫날이라 많이 힘들었죠? 내일 아침에 일찍 와요. 제가 시스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다음날 민지 씨는 약속대로 일찍 와서 시스템 사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회사 매뉴얼을 수십 번 읽었죠. 서서히 업무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첫 일본인 고객을 응대할 기회가 왔어요. 50대 일본인 부부였는데 제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놀라워했죠. 일본 분이세요? 한국어가 유창하시네요. 사실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응대는 가능해졌어요. 그날 저는 그 고객에게서 큰 주문을 받았습니다. 첫 성과였죠. 타카하시 씨, 정말 잘했어요. 이런 일본인 고객들이 우리 매장의 핵심 타겟인데 당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어요. 팀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한국식 삼겹살에 소주까지 새로운 경험이었죠. 유키 씨, 우리 팀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민지 씨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인정받는 기쁨이었어요. 그날 밤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동안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냉담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런 말들이 가슴에 상처를 냈지만 저는 꿋꿋이 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7.3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희 고향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멀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곧바로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키,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집이 좀 피해를 입었어. 아버지가 철물점 천장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쳤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어머니는 말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내가 지금 일본에 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날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놀랍게도 일주일간의 긴급 휴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이 우선이죠.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일본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상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죠. 유키, 왜 왔니? 아버지 다치셨다고 해서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좋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더구나
지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이 일부 무너지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진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예전 같지 않구나. 철물점 장사도 안 되고 이제 집까지 이 모양이니. 저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 받은 첫 월급을 전부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월급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곳은 여기였죠. 아버지, 어머니, 이 돈으로 우선 병원비랑 집 수리비에 쓰세요. 봉투를 건네자 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목이 메신 듯 했습니다. 유키, 내가 번 돈인데 괜찮아요. 한국에서 더 벌 수 있어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일주일 동안 저는 부모님 집을 수리하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유키, 사실 아빠는 내가 떠나는 게 서운했단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 것 같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보답해야겠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일본인 고객을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일본 시장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팀장님은 제 아이디어에 귀 기울여 주셨죠. 타카하시 씨,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제품 라인의 일본 마케팅 전략을 맡아볼래요? 처음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준비했죠. 일본 트렌드를 분석하고 적합한 마케팅 메시지를 개발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어요. 프로젝트 발표 날 모든 임원진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과 세부 사항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임원진들은 저의 전략을 높이 평가했죠. 그 결과 제가 제안한 전략대로 일본 시장 마케팅이 진행되었습니다. 2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죠. 회사에서는 이 성과를 인정해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큰 금액이었어요. 타카하시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났어요. 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죠.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비행기 표를 보내드릴게요.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부모님은 방문을 결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다리도 많이 나아졌고 집 수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유키,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제가 사는 원룸으로 모셔왔어요. 부모님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네? 네. 이게 한국의 온돌이에요. 겨울에도 항상 따뜻해요. 어머니는 감탄하셨고 아버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셨어요. 그날 저녁 회사 근처 한국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한국의 삼겹살과 김치를 처음 드셨죠.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격도 일본보다 싸네. 다음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응급실로 향했는데 일본과 달리 기다림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진료비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일본 병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네.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동의했어요. 3일간의 방문 동안 부모님은 한국의 다양한 면을 보셨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까지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키, 이제야 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다.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제게 있어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부모님을 배웅하는 날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곧 또 뵐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부모님의 방문 이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죠. 주말에는 한국의 다양한 곳을 탐험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본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 생활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죠.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유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일본과 가장 다른 점은 수직적인 관계보다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의는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라면 신입사원의 의견도 존중해줍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읽었지만 점점 독자가 늘어났어요. 댓글도 늘어났죠. 유키 씨,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자 한국 취업 가이드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책,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놀랍게도 많은 일본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사토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주말에는 종종 화상통화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중 몇몇은 실제로 한국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특히 사토 씨는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유키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 정말 고마워. 그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경제 침체와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블로그에 늘어나는 방문자 수를 보며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일본을 떠나는 건 도망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글은 예상치 못하게 널리 공유되었어요. 심지어 일본 뉴스에서도 다뤄졌죠. 일본 청년들의 한국행 러시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조용히 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 직책을 제안받았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동생 미호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죠.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딸의 성공을 축하하러 오신 자랑스러운 부모님으로요.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어요. 길을 잃은 듯 보여서 도움을 드렸죠. 일본에서 오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가족의 아버지는 경제 침체로 회사가 파산의 직장을 잃은 상태였어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했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리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출발은 단순히 직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일본 청년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야.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기대되니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일본의 비참한 현실이 타카하시 유키를 비롯한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동을 전하는 감동도깨비였습니다.